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딸입니다. 위로는 언니 한 명이 있고 언니와의 사이는 정말 각별했어요. 엄마께서는 제가 3살 때 암에 걸리셔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재혼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 자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께서 정말 빈틈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일하셔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다리미로 저희 교복을 전부 다려놓으시고 주말에는 교복 하나의 모든 때를 솔로 화장실에서 빡빡 문지르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언니랑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일부러 엄마 손길 안 닿은 티 내면 안 된다고 머리 이쁘게 닦는 법을 배워서 아침마다 머리를 따아주시고 유치원에서 가장 옷 잘 입고 이쁘게 꾸미는 애들 중 하나가 저와 언니였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으로 일군 돈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이곳저곳에 투자해 놓은 게 많으셨고 또 은행 관련 상품에 돈을 넣어둔 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금리에도 큰 돈을 투자 상품에 넣어둔 아빠는 투자 상품 관련해서 문제가 터져 그 돈을 홀라당 날려버린 겁니다. 아주 옛날이긴 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좀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곳에 재산을 분산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집안이 조금 휘청이긴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믿었던 은행마저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하면서 믿을 거는 금이라고 실물이라고 하면서 돈만 생기시면 광적으로 금을 사두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집에는 정말 큰 금고가 생겼고 항상 그곳에는 아버지께서 사놓은 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조금 흔들릴 뻔하는 일을 겪고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졌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있는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빠의 권유로 대학에 입학은 했었지요. 졸업하고 바로 전공과는 관련 없는 일인 미용 일을 하긴 했지만요. 처음에 언니가 미용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반대가 심했어요.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미용실에서 쓰는 약품이 여자 몸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아냐면서 극구 말렸지만 뷰티 쪽은 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일할 때 행복한 분야였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설득했고 끝끝내 아빠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서울 노른자 땅에 위치한 큰 미용실 막내 스텝으로 들어가 디자이너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위치로 오를 때까지 언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빠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어요. 연애 종사자들도 언니한테 관리받고 싶다면서 예약할 정도였고요. 저는 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했어요. 열심히 사는 언니를 본받아 저도 경제학 석사를 동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면서 뜬금없이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언니가 디자이너로 오래 있다가 미용실을 개원할 때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남자와 잠깐 만나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잠깐 만나는 줄 알았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 정년기이긴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도 놀라긴 매 한 가지였고요. 그렇게 언니는 남자친구를 저와 아빠에게 소개시켜줬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오픈 준비를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준 사람이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사실 아빠께서는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어른들 눈에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막노동,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나 봐요. 직업도 불안정할 것 같고 여러모로 아빠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아빠에게 신뢰감을 보여줬고 설득한 끝에 아빠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언니 남자친구, 그러니까 형부 될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남자와 다르게 귀걸이에 피어싱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싫었습니다. 삼백안이었던 형부의 눈을 볼 때마다 쎄한 기분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직업도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순수하고 남자 만난 경험이 없었던 우리 언니한테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니까 제가 언니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형부는 언니 미용실 일을 도와주며 살았고요. 아빠도 언니가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형부를 더 신뢰하고 아들처럼 대해주었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석사과정이 끝나고 대학 교수가 하고 싶기도 하고 경제학 공부는 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 자료도 많았기에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러 출국했습니다. 유학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유학 도중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혼자 사시는 집에서 쓰러져 빨리 병원에 가지 못했고 골든타임을 넘겨 아빠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급하게 수술은 했지만 언어장애와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겼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 걷는 것도 힘들게 되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정신도 오락가락 하셨고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라 한국에 오래 머물며 아빠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장 혼자 사는 아빠 병간호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언니 미용실에서 회계 업무와 매니저를 맡고 있었던 형부가 아빠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아빠 곁에 있으면서 돌보겠다고 선뜻 말을 해주었어요. 저희 자매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언니는 미용실 일 때문에 주말마다 아빠가 계시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아빠가 사시는 곳이 형부 고향이기도 하고 본가랑 가까워서 오히려 형부는 좋다고 하며 배려해줬고요. 형부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장인어른을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자매는 이번 일로 형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평화로이 살고 있었는데 형부가 본인 동창들이랑 술을 먹다가 동창 중 여자랑 늦게까지 함께 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 언니가 알게 되었나 봐요. 둘이 엄청 싸우고 언니는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해 울고불고 이혼해야 하냐면서 우리 아빠 돌봐주는데 내가 참아야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며 신세한탄을 했고요. 어차피 형부는 아빠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장인어른 모신다고 고맙다고 하며 언니가 한도 높은 카드도 형부한테 주고 원래 아빠가 끌던 억소리가 넘어가는 외제차에 부족하지 않게 대우해줬거든요. 백수나 다른 없었던 형부에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거의 달달이 대기업 부장 월급 정도로 사치를 했으니까요. 언니와 형부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을 아빠는 몰랐어요. 아빠는 치매기가 있어서 오락가락했고 몸도 온전치 않아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사건 이후로 엄청 오랫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거의 쇼윈도 부부, 서로가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상황이었어요. 언니는 미용실 일 때문에 아빠를 못 돌보니 형부에게 몇백, 몇천을 주면서 아빠를 돌보게 했고 형부는 어차피 언니랑 헤어지면 땅거지로 다시 살게 되는 거니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사치스러운 상황을 유지한 거였고요. 그렇게 몇 년간을 지내던 중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정말 동네가 뒤집혀지고 완전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형부가 아빠 재산이랑 동네 사람들 돈 몇십억을 들고 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형부는 그동안 치매기가 있는 아빠를 모시고 다니며 아빠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몇억, 몇십억을 빌렸나 봐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을 찍고 대출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형부가 돈 불려준다고 투자 명목으로 몇십억 가까이 드는 돈을 받았나 봐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살았고 유명한 우리 아빠 사위가 말하는 말이니 동네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형부놈은 아빠가 몇십 년간 모아놓은 금괴까지 금고에서 다 빼갔어요. 형부가 들고 나른 것만 해도 다 합치면 거의 수십억이었습니다. 총 80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아빠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돈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언니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 언니 머리채 잡고 울고불고 전쟁통이었어요. 저는 소식을 듣고 박사과정 끝내고 연구실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것도 멈추고 입국했습니다. 형부는 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부터 치밀하게 집안에 있는 돈을 빼내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니도 완전한 피해자였죠. 그렇게 언니와 동네 사람들은 형부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놈 잡겠다며 방방 곳곳을 쥐잡듯이 뒤집고 다녔습니다. 형부는 배 타고 미립국을 한 건지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추적해도 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돈을 들고 잠적하고 남은 건 엄청난 은행 이자의 압박이었어요. 당장 건물들 앞으로 담보 잡힌 돈이 몇십억이었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언니 힘으로 턱도 없었고요. 저 또한 박사과정을 막 끝낸 상태라 일자리도 제대로 없었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고요.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거의 다 금으로 비축해 놓았기에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 금마저 형부가 들고 튄 상태였고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에 건물은 다 내놓았고 처분했어요. 언니는 충격에 미용실까지 접고 아빠 집으로 내려와 사건을 해결하고 뒤처리하기 급급했고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아이처럼 우리 사위 어딨냐고 보고 싶다고 내 아들 어딨냐며 앙앙 우는 아빠의 모습에 저희 자매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남자다웠던 아빠가 건강이 무너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얌생이 쫌팽이 벼룩 같은 사기꾼 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기에 저는 시간제 강사로 학교에 들어갔고 언니는 그 잘난 미용 실력을 가지고서도 그저 아빠 집에서 가까운 동네 미용실에 취직하며 밥벌이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몰라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의미해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고 이런 일상생활들까지 전부 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해졌거든요. 사람이 싫어져요. 컬러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흑백으로 바뀌는 기분입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지만 아버지한테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며 저희 자매는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법적인 문제 관련해서 아빠에게 부득이하게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왔고 상황을 대충 알게 된 아빠는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된 아빠는 결국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형부가 모든 걸 들고 튄 지 딱 8년 만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눈물도 안 났고 그냥 분노로 가득 찼어요. 개만도 못한 형부놈 나한테 걸리면 죽인다 라는 마음으로 버틴 거죠. 그렇게 버티던 중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지방 모 대학에서 제가 교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 지방으로 전 내려가 살려고 했어요. 마음고생 때문에 살이 17kg나 빠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언니를 보고 저는 같이 살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시골에서 요양하며 같이 지내자고 하며 언니를 불렀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나온 집이었지만 곰팡이로 인해 장판이랑 벽지가 다 망가져 새로 싹 하고 들어왔어야 했어요. 장판이랑 벽지 그리고 문틀 페인트칠까지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리가 한참 되고 있던 중 저는 음료수를 잔뜩 사서 인부들에게 주기 위해 공사 현장을 잠깐 들렸어요. 한참 벽지 붙이고 장판 뜯고 하시더라고요. 좀 마시면서 하라고 하며 음료수를 내려놓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진짜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고 기분 나쁜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느낌에 끌려 벽지가 붙여지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글로 입이랑 눈을 수건이랑 안경으로 다 가리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불렀어요. 저기요, 음료수 좀 드시고 하시죠. 라고 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뒤를 돌아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동시에 고글과 수건도 밀려 떨어져 나갔고요. 저는 괜찮으세요? 라고 하며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니 그 남자는 9년 전 우리 집 가족 돈, 동네 사람들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형부였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부 얼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쓰러진 사다리를 들어 형부를 냅다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이 다리, 몸통, 얼굴 안 가리고 팼어요. 일하는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말리러 왔는데 제가 소리 지르며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하며 패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형부 머리통에 페인트를 쏟아부었고 눈도 못 뜨게 해줬어요. 저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해서 형부 잡았다고 빨리 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언니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감정이 격해지는 걸 느끼곤 알겠다고 하고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전화를 끊고 형부한테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나 봅니다. 제 집 주소를 알려주며 여기에 그 사기꾼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자기는 서울에서 내려가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시간 되는 사람 가보라고 했나 봅니다. 제가 마구잡이로 형부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 형부한테 사기당했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서 문이 열려 있었고요. 저는 여기에요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죠. 동네 사람들 화가 단단히 나서 쟁기며 뭐 때릴 만한 물건들 별의별 걸 다 가져왔어요. 내 돈 내놓으라고 울부짖는 아주머니에 꽹과리를 가져와서 형부 머리통을 냅다 때리는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가 꽹과리로 형부 머리를 때릴 때마다 징, 징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낫을 가져와서 이놈의 고추를 잘라버려야겠다고 하며 실제로 바지까지 벗기고 자르는 신용까지 했다가 사람들이 말려 못했고요. 공사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냐고 무서워서 얼씬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관은 엿장수였던 아저씨가 엿과이 가져와서 형부 털이란 털은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반포기한 형부는 본인이 운명을 받아들였고요. 거의 정말 피떡갈비가 된 형부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돈 어디다 꽁쳤어? 우리 아빠 친구들, 동네 사람들 돈 어디다 숨겼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형부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도배를 했겠니? 꽁친 돈을 어디다 쓰겠어? 내 명의로 집을 사겠어? 뭘 하겠어? 출국 금지에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에 다 도박으로 날려서 지금 이따구로 살고 있잖아! 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기꾼 주제에 한풀이하는 형부가 어이없어서 형부 주댕이를 팍팍 때려줬습니다. 금은 어딨냐고 금까지 팔아 넘긴 거냐고 하니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 패버리면 사람 한 명 잡을 것 같아서 진정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사기꾼 잡았으니까 빨리 와달라고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로 인식한 경찰이었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오대요.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경찰은 형부와 사람들을 데리고 서해에 가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1년 전에 형부를 잡았던 거였고 형부는 바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압수영장이 내려와 형부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아빠의 금괴를 발견했어요. 일련 번호가 찍혀있는 금괴를 팔거나 거래 시도만 해도 본인이 행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 금덩이 일부를 최후의 보류장치로 냅뒀나 봐요. 금괴라도 찾았다니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들과 나머지 돈은 전부 공중분해된 상황이었어요. 형부 때문에 집안이 기울어 지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노인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금괴를 팔아 그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 나눠드렸어요.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부는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린 형부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고 저희 쪽 검사는 형벌이 약하다고 항소했네요.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여튼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아마 이 이야기 조만간 재판 끝나면 TV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한 아빠가 형부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거겠죠. 하여튼 이제는 형부를 잡았으니 조금 맘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사기 좀 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